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8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주다 라는 의미의 급자가 되겠습니다. 주다 라는 의미의 급자가 되겠습니다. 주다 라는 의미의 급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으로 구성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주다 라는 의미의 급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연금 등을 받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도 수급하다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수급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오히려 이제 복지라는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수급이라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성격의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월급이라 하면 매 월정으로 나오는 급여를 얘기합니다. 한국 사이에서는 급여의 기본이 월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급여나 일급여, 일당이라고 그러죠. 일급여는 특이한 경우 주로 이제 좀 우리가 조금 시쳇말로 막노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고, 정규직이라고 하면 대부분 월급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급여 등 대가로 내보내야 될 금전적 가치를 내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자나 또는 상품 등을 조달해 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수급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급이 여기 이 수급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요거는 받다라는 뜻이고요. 요 숫자는 수요라는 뜻입니다.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다. 예를 들자면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특정 농산물이 값이 폭등할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평년에 수매를 했었던 식품을 풀어서 내보냄으로써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죠. 그런 형태의 정책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기업에서도 수급 조절을 하죠. 뭐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가격이나 또는 영업 전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당연히 수급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급부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의미로 내보내는 것. 여기서 급부는 이제 금전적인 것이 기본이지만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라는 용어 때문에 자칫 이거는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는 아파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대가, 이 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로 반대라는 의미를 쓰는 거고요. 어떤 혜택을 내가 받았을 때 그 혜택에 대한 반대, 즉 대가로 금전 또는 그 금전에 준하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금액을 받았을 때, 또는 정당하게 받긴 했지만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정당한 수령이 아닌 상태가 된 것을 도로 돌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발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용권을 발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도 발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승차권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연에 들어가는 뭐 좌석표라든지 또는 주민등록 초본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것을 모두 발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주도로 재원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통상 공산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생산시설이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모든 물자를 국가에서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걸 이제 배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상 이제 일반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국가의 비상사태라든지 대단히 큰 규모의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이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배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숙자가 되겠는데요. 아저씨라는 의미의 숙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아저씨라는 말을 그냥 아무 남자한테나 그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이상한 상태가 됐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저씨는 인척, 아주 친한 인척, 가까운 인척이죠. 인척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이제 하겠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숙이라는 말을 그냥 아저씨라는 말로 난 모르는 남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아저씨라는 의미의 숙자가 되겠습니다. 숙부라고 하면 삼촌이 결혼을 했을 경우 숙부라고 부릅니다. 삼촌은 총각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장가들면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재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재라는 말을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 숙부가 된다. 숙모는 숙부의 와이프를 얘기합니다. 외숙이라고 하면 외삼촌이 결혼했을 때 외숙이 되는 거고요. 외숙모는 외숙의 와이프가 되는 거죠. 당숙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사촌, 나하고는 오촌이 되는 거죠. 오촌 아저씨를 당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칠촌 아저씨를 제당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연좌제에는 조선시대에 실시되던 연좌제가 바로 이 제당숙 아들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구족을 멸한다 이런 경우는 워낙 이제 규모가 큰 거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연좌제가 실행되는 범위가 이 제당숙의 아들까지, 그러니까 나하고는 8촌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숙질간이라고 하는 것은 숙은 아저씨고 질은 조카죠. 그러니까 질은 아저씨 조카 사이란 뜻이죠. 여기서 이제 숙질이라고 할 때는 바로 아버지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고, 당숙하고
조카 사이는 당질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처숙이라고 하면 와이프의 숙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요 시숙이라는 말이, 이 시숙은 요게 이제 시집이란 뜻이거든요. 여자가 시집을 갔을 때 시집을 간 집의 숙부는 시숙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그냥 숙부예요. 남편의 숙부는 그냥 숙부입니다. 그런데 이 시숙이라고 하는 요 숙은 남편의 통상 손위 형, 그러니까 손위 남자니까 형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숙의 반대말이 이제 시동생 해서 남편의 동생은 시동생이라고 하고 남편의 형은 시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숙이 좀 특이하게 부르는 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숙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불교에서 그 자기가 모시는 스승에 해당되는 스님의 형제뻘을 법숙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뭐 무술을 배운다든지 해서 사제간을 형성할 때 그 스승의 형제뻘 되는, 여기서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죠. 그 스승의 스승한테 같은 제자면은 형제뻘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사숙이라고 합니다. 즉 스승의 동생이니까 나한테는 아저씨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크다, 위대하다 라는 의미의 위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위인이라는 의미의 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위대하다 또는 위인이라는 의미의 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업적을 얘기합니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품성이 넓으면서 품성이 좋으면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위인은 도량이 크면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얘기합니다. 위인전이라 하면 위인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한국사에는 이 당파 싸움이 아주 5천년 역사를 흐르면서 뼛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위인에 대한 대접이 상당히 소홀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이 없죠. 사람이라는 그 특성을 보면. 그런데 이제 사소한 잘못도 침소봉대에서 정치적으로 공격의 대상을 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쪽에선 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제 타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인, 즉 모범이 되어서 누군가의 따라가고 싶은 그런 표본이 되는 그 사람으로서의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박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후대에
모든 사람들이 공히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이다라는 조금 슬픈 상황입니다. 그건 뭐 지나가는 소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확장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